과부 때 내 머슴놈을 내가 다스리는데 무슨 참견이오? 이 돈을 드릴 테니 이 아이를 저에게 넘기시오. 조선 중기 개성장터 한복판에서 청년 하나가 묶인 채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그 청년은 가슴팍에 낡은 가죽 주머니만은 절대 놓지 않았지요. 등이 찢어져도 다리가 꺾여도 두 팔로 그것만 감싸 안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멍청이라며 비웃었지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 재산이라고는 쌈지 하나뿐인 과부가 소리쳤습니다. 그만 때리시오. 쌀독 바닥이 보이는 과부가 왜 멍청이 머슴을 사겠다고 나선 걸까요? 그리고 그 낡은 가죽 주머니 속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옛날 옛적 개성 땅에 큰 흉년이 들었던 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해 봄은 유난히 메말랐지요.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 논바닥이 거북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씨앗을 뿌려봐야 싹이 틀 리가 없었겠지요. 여름이 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지나도록 빗줄기 한 번 굵게 내리지 않으니 개성 땅 백성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들녘의 풀마저 누렇게 말라 바스라졌고 바람이 불면 마른 흙먼지가 장터 골목을 휩쓸었지요. 한때 팔도에서 장사꾼들이 모여들던 개성 장터가 있었습니다. 포목점, 약방, 객주, 주막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사람 냄새가 넘치던 곳이었지요. 그런데 3년째 흉년이 이어지니 그 장터마저 쓸쓸해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상인이 하나둘 늘었고 빚에 쫓겨 야반도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터 어귀에는 끼니를 잊지 못한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지요.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세상이었습니다. 인심이란 것이 어디로 갔는지 옆집이 쫄쫄 굶어도 고개를 돌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이 각박한 개성 땅에 월선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50간 넘긴 월선은 장터 한쪽 구석에서 작은 포목점을 꾸리고 있었지요. 가게라고 해봐야 기둥 넷에 지붕 하나를 얹은 허술한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 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왔고 겨울이면 문풍지 사이로 찬바람이 파고들었지요. 그래도 월선에게는 이 가게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덕수와 함께 일군 가게였기 때문이거든요. 덕수가 살아있을 적에는 그래도 형편이 나았습니다. 덕수는 장사 수완이 좋았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품이 따뜻했지요. 외상을 달라는 이에게 인심 좋게 물건을 내주고도 한마디 재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안악이 시집갈 딸의 혼수 비단을 사러 오면 값을 깎아주었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었지요. 그런 덕수를 보며 월선이 걱정스러운 낯으로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영감, 이러다 우리가 굶는 건 아니겠지요? 덕수는 빙그레 웃으며 대꾸했지요. 여보, 사람을 귀히 여기시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소. 그 말이 덕수의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해 겨울 덕수는 갑작스레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고 보름을 넘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지요. 월선의 나이 45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가게 한쪽에는 덕수가 쓰던 낡은 저울추 하나가 남았습니다. 노쇠로 된 손바닥만 한 저울추였지요. 세월의 때가 묻어 빛이 바랬지만 덕수의 손때가 고스란히 베어 있었습니다.
월선은 그 저울추를 가게 선반 위에 올려놓고 날마다 들여다보았지요. 남편이 거기 앉아 있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남편이 떠나고 5년, 월선은 홀로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장사라는 것이 혼자 힘으로는 여간 버거운 게 아니었지요. 물건을 떼어오려면 한양까지 나가야 했고, 무거운 비단 보따리를 혼자 이고 져야 했습니다. 게다가 월선의 마음씨가 남편을 닮아 너무 약했습니다. 외상을 달라는 이에게 차마 안 된다는 말을 못했거든요. 마님, 아이가 아파 약을 지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습니다.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마님, 시집갈 딸 혼수를 마련해야 하는데 조금만 외상을 쳐주세요. 월선은 그 말을 들으면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물건을 내주었지요. 하지만 다음 달이 지나고 그 다음 달이 지나도 외상값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쌓인 외상이 한두 냥이 아니었지요. 가게 장부를 펼치면 빨간 줄이 빼곡했습니다. 갚을 사람은 없고 외상은 늘기만 했지요. 쌀독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한때 가득 차 있던 독이 이제는 손을 넣으면 바닥이 닿았지요.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도 뜸해졌습니다. 흉년에 비단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비단보다 쌀 한 대가 더 급했으니까요. 그런 월선을 괴롭히는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객주라는 사내였지요. 개성장터에서 최객주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객주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실상은 고리대금으로 돈을 굴리는 자였거든요. 가난한 이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이자를 눈덩이처럼 불렸습니다. 석 달만 지나면 빌린 돈의 곱절이 되었고 반년이면 새 곱절이 되었지요. 갚지 못하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집을 빼앗겼습니다. 땅을 빼앗겼습니다. 가게를 빼앗겼지요. 최객주의 곳간은 그렇게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최객주를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켰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꺼렸지요. 최객주에게 찍히면 끝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월선도 그 최객주에게 빚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들었을 때 약값이 모자라 꾸었던 돈이 불어나고 불어나서 이제는 가게를 통째로 내줘도 모자랄 지경이었지요. 최객주는 월선의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느긋한 걸음으로 멈춰 서서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과부대 다음 달까지 갚지 못하면 이 가게는 내 것이오. 문서는 이미 내 손에 있으니 각오하시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가웠는지 듣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했겠지요. 월선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밤이면 월선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호롱불을 켜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릴 때마다 덕수의 얼굴이 일렁였지요. 영감, 가게를 지키지 못하면 어쩌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선반 위의 저울추가 호롱불빛에 은은하게 빛날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장터에 갈바람이 불던 날이었지요. 마른 낙엽이 장터 바닥을 구르고 햇살은 따갑지도 않으면서 유난히 눈이 부셨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데도 수확할 곡식이 없으니 장터에는 파리만 날렸지요. 가게 앞에 앉아 멍하니 거리를 바라보던 월선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소리였지요. 월선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장터 한복판 멍석 위에 청년 하나가 묶여 있었습니다.
손과 발이 밧줄로 동여매어져 있었고 온몸이 피투성이었지요. 그 앞에 최객주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더군요. 이 멍청한 놈이 감히 내 물건을 깨뜨려. 최객주가 소리를 지르며 몽둥이를 내리칠 때마다 청년의 등에서 퍽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청년은 이를 악물고 신음조차 삼키고 있었지요. 그 청년이 바로 칠성이었습니다. 최객주 밑에서 머슴으로 부려먹히던 사내였지요. 나이는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덩치는 컸지만 눈빛이 어딘가 멍한 구석이 있어서 장터 사람들은 칠성을 멍청이라 불렀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지만 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객주의 무서움을 아니까요. 오히려 수군거리며 비웃는 자들이 있었지요. 멍청이 칠성이 또 사고를 쳤구먼. 저런 놈은 맞아도 싸지. 그 말을 듣고도 칠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지요. 칠성이 묶인 채로 맞으면서도 품속에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슴팍에 작은 가죽 주머니 하나가 매달려 있었는데 몽둥이가 등을 내려칠 때마다 칠성은 몸을 웅크려 그 주머니만은 지키려 했습니다. 맞는 것보다 그 주머니를 빼앗기는 게 더 무서운 듯 했지요. 그게 대체 뭐길래 그리 목숨처럼 품고 있었을까요? 월서는 칠성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리는 얼굴, 부어오른 눈두덩. 그런데 그 부은 눈 사이로 보이는 눈빛이 월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짐승의 눈이 아니었거든요. 살려달라고, 제발 한 번만 사람으로 봐달라고 외치는 눈이었습니다. 월선은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겠지요. 돌아가신 남편 덕수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고 합니다. 덕수도 살아생전에 저런 눈을 한 사람을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했으니까요. 그만 때리시오. 월선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렸습니다. 최객주가 몽둥이를 멈추고 돌아보았지요. 눈빛이 사나웠습니다. 이게 누구 참견이요? 내 머슴놈을 내가 다스리는데 과부댁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코웃음을 치며 다시 몽둥이를 들어 올리려는데 월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치마폭 안쪽을 더듬었지요. 거기에는 쌈지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게 운영비로 쌀값으로 어떻게든 다음 달까지 버텨보려고 아끼고 아꼈던 마지막 돈이었지요. 이 돈이 없으면 내일 당장 밥을 굶어야 했습니다. 월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눈빛을 다시 한번 보는 순간 손이 멈추지 않았지요. 이 돈을 드릴 테니 이 아이를 저에게 넘기시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최객주도 잠깐 어이가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내 입꼬리를 올리더니 쌈지를 낚아채 돈을 세었지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멍청이는 당신 것이오. 밥값이나 톡톡히 하겠는지 두고 보시오. 최객주가 돌아서며 킬킬거렸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수군거렸지요. 저런 반편이를 돈 주고 사다니 정녕 미쳤구먼. 제 코가 석자인데 남의 걱정이라니. 저러다 정말 거리에 나앉겠어. 온갖 험담이 귀를 때렸지만 월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멍석 위에 묶여있는 칠성의 밧줄부터 풀어주었지요. 밧줄이 풀리자 칠성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거든요. 월선이 칠성의 팔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칠성이 비틀거리며 겨우 일어섰지요.
그때 칠성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물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월선은 저고리 소매로 칠성의 얼굴에 흐르는 피를 조심스레 닦아주었지요. 괜찮다. 이제 괜찮아. 장터를 빠져나오는 두 사람의 뒤로 가을 해가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갈바람이 불어 마른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지요. 월선의 등에는 칠성이 기대어 걸었고 칠성의 품에는 여전히 그 낡은 가죽 주머니가 꼭 안겨 있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이 멀지는 않았지만 칠성이 다리를 절었기에 한참이 걸렸습니다. 장터 뒤쪽 골목을 지나 좁은 흘길을 따라 걸었지요. 길 양쪽으로 담장이 낮은 초가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감나무 한 그루가 담장 너머로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감이 익어 주황빛을 띠고 있었지만 따는 사람이 없어 까치만 쪼고 있더군요. 흉년이니 감 한 알도 귀할 텐데 주인이 떠나버린 집이었나 봅니다. 월선의 집은 장터에서 한 모퉁이를 돌면 나오는 작은 초가였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 마당이라고 해봐야 두어 발짝이면 끝이 나는 좁은 곳이었지요. 마당 한쪽에 장독대가 있었고 부엌 아궁이에서는 연기 한 줄기 나지 않았습니다. 뗄 나무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거든요. 월선은 칠성을 부엌 아궁이 앞에 앉혀놓고 물을 데웠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헝겊을 적셔 칠성의 상처를 하나하나 닦아주었지요. 때가 벗겨지니 칠성의 피부가 생각보다 희고 깨끗했습니다. 이목구비도 반듯했지요. 때를 쓰고 피를 흘리고 있어서 몰랐는데 씻어보니 제법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상처를 닦다가 월선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이라고 해봐야 보리밥에 된장국 한 사발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칠성이 그 밥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질이 거칠었지요. 밥알이 턱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퍼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비우더니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그릇, 세 그릇, 네 그릇까지 비워댔지요.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으면 저러겠습니까? 밥을 먹는 칠성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앞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칠성에게는 낯선 일이었을 테니까요. 월선은 한숨이 나왔지만 내색하지 않고 국을 더 떠주었습니다. 쌀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월선도 알고 있었지요. 저렇게 먹는 청년을 며칠이나 먹일 수 있을까? 걱정이 밀려왔지만 칠성의 부은 얼굴을 보니 차마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칠성은 부엌 한쪽에 거적을 깔고 누웠지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코 고는 소리가 부엌 밖까지 들렸겠습니까? 월선은 잠든 칠성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은 아직 앳된 구석이 남아 있었지요. 누구의 아들이었을까? 어쩌다 최객주 손에 들어가서 저토록 매맞게 되었을까?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월선은 묻지 않았습니다. 사연이 있으면 언젠가 스스로 말하겠지 싶었거든요. 월선은 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롱불을 켜니 덕수의 얼굴이 은은하게 떠올랐지요. 선반 위의 저울추가 호롱불 빛을 받아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영감,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전 재산을 털어 사람 하나를 사왔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 하는데 영감이라면 어찌하셨겠습니까? 대답은 없었지요. 다만 호롱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든 탓이었겠지만 월선에게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을밤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가늘게 울었지요. 멀리서 부엉이 한 마리가 울고 풀벌레 소리가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호롱불이 천천히 흔들리며 방 안에 길고 짧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월서는 영정 앞에 앉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눈을 감으니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시오. 그 한마디가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부엌에서는 칠성의 고른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마당 위로는 반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장독대 위를 고요히 비추고 있었지요. 바람이 잦아들자 풀벌레 소리만 남았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기로 하고 월선도 이윽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월선이 그날 전 재산을 털어 사온 이 멍청이 머슴이 한 달 뒤에 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말이지요. 대체 칠성에게 무슨 사연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칠성이 목숨처럼 품에 안고 있던 그 낡은 가죽 주머니 속에는 대체 뭐가 들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는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그 다음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지요. 칠성이 월선의 집에서 첫 아침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부엌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월선이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가보니 칠성이 이미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지요. 장작을 깔끔하게 패서 넣어두었고 솥에는 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시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칠성아, 내가 이걸 다 했느냐? 칠성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는 아이였지요. 멍청해서 말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말을 안 하는 건지 월선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솜씨를 보니 멍청이 치고는 손이 야무졌습니다. 장작을 넣는 순서도 불기를 조절하는 것도 제법이었지요. 아침을 먹고 월선이 가게로 나서려 하자 칠성이 따라 나섰습니다. 가게까지 무거운 보따리를 대신 들었지요. 월선이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 칠성은 마당을 쓸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할 일을 찾아서 했지요. 다만 손님이 오면 구석으로 물러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마주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듯 했지요. 이웃 가게 엿장수 봉출이 월선의 가게 앞을 지나다 칠성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과부댁 정녕 그 식충이를 데리고 있을 셈이오? 입 하나 더 늘렸으니 이제 굶는 날이 더 많아지겠구먼. 봉출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월선도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하지만 월선은 빙그레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사람 하나 건졌는데 밥 한 그릇이 아까울 것 있겠습니까? 봉출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칠성이 월선의 집에 온 첫날이 지나갔지요. 그날 저녁 월선은 쌀독을 열어보았습니다. 손을 넣으니 바닥이 닿았지요. 사흘치가 남았을까 싶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월선은 남은 쌀로 밥을 지어 칠성에게 먼저 내주었습니다. 자신은 숭늉한 사발로 끼니를 때웠지요. 칠성이 밥을 먹다 말고 월선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월선의 밥그릇이 비어있는 것을 본 모양이었지요. 칠성이 자기 밥그릇을 월선 쪽으로 밀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나눠 먹자는 뜻이었겠지요. 월선의 코끝이 찡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아이가 자기 밥을 나누려 하다니. 월선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내가 다 먹어라.
나는 괜찮으니. 칠성이 한참을 망설이다 밥을 먹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먹는 모습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그 모습을 보며 월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녕 멍청이일까? 사람의 눈치를 이토록 살피는데 멍청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닐까? 바깥에서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밤의 서늘한 기운이 부엌 문틈으로 스며들었지요. 아궁이의 잔불이 붉게 꺼져가고 있었고 그 온기가 부엌 바닥에 낮게 깔렸습니다. 월서는 남편의 영정을 한번 바라보고 이윽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지 모르지만 오늘은 사람 하나를 살렸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라 여기며 말이지요. 달빛이 마당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장독대 뚜껑 위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고 풀벌레 소리가 밤 공기 속에 잔잔하게 울렸지요. 부엌에서는 칠성의 고른 숨소리가, 방에서는 월선의 잔잔한 숨소리가 각각 새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섞여 하나의 리듬이 되었지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이슬방울 소리가 또록또록 들렸고 반달이 지붕 위를 느릿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월선의 집에 들어온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아침이면 마당 위로 가을볕이 비스듬히 내려앉았고 장독대 옆 감나무에 참새 두어 마리가 쪼물거리고 있었지요. 부엌 굴뚝에서는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칠성이 새벽부터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핀 모양이었습니다. 솥뚜껑 틈으로 구수한 김이 새어나왔고 된장 끓는 냄새가 방 안까지 번지더군요. 칠성이 언제 밥 짓는 일을 익혔는지 불 조절도 뜸들이는 시간도 딱 맞추었습니다. 멍청이라 불리던 아이의 손놀림이 이토록 야무질 줄은 월선도 몰랐겠지요. 이튿날부터 이웃 상인들의 조롱이 본격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어디서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포목점 앞을 지나는 사람마다 힐끗힐끗 칠성을 쳐다보았고 뒤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이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엿장수 봉출이 가장 앞장을 섰지요. 봉출이라는 영감은 입이 거칠기로 장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자였습니다. 남의 흉을 보는 재미로 하루를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월선의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떠들었습니다. 과부대기 식충이를 들였으니 쌀독이 열흘도 못 버틸 거라느니 둘 다 거리에 나앉을 거라느니 하는 소리였지요. 봉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떡장수 안악도 건어물 파는 영감도 심지어 월선에게 외상을 진 사람들까지 뒤에서 혀를 찼지요. 월선의 귀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월선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칠성 앞에서는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지요. 칠성은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기 때문에 월선이 욕을 먹는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지요. 하지만 말로 표현할 줄 모르니 대신 몸으로 갚았습니다. 새벽이면 마당을 쓸었고 장작을 패서 부엌 옆에 가지런히 쌓아두었지요. 월선이 무거운 비단 보따리를 들려하면 어디선가 나타나 번개같이 대신 들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자기 도롱이를 벗어 월선의 어깨에 입혀주었지요. 자기는 비를 홀딱 맞으면서 말입니다. 투박했지만 한 번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사실 월선의 형편은 겉보기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칠성을 먹이려면 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쌀독이 바닥을 드러낸 지 이미 이틀째였지요. 월선은 칠성 몰래 자기 끼니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끼를 2끼로 2끼를 1끼로 줄였지만
칠성의 밥그릇만큼은 줄이지 않았지요. 나흘째 되던 날, 가게 앞에서 어지러움이 몰려와 선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칠성이 놀라 달려왔지만 월서는 나이 탓이라며 웃어 넘겼지요. 하지만 그날 밤 칠성이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월선이 굶고 있다는 걸 칠성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가게를 정리하던 때였지요. 가게 한쪽에 비단 한 필이 쌓여 있었는데 며칠 전 외상으로 떼어온 물건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지요. 빛깔도 고왔고 결도 반듯해 보였습니다. 이것만 제 값에 팔면 쌀 서너 말은 살 수 있었거든요. 월선이 그 비단을 펼쳐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 칠성이 다가오더니 코를 비단 쪽으로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킁킁 냄새를 맡았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비단의 한쪽 끝을 확 잡아 찢었습니다. 찌직하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지요. 월선이 기겁을 했습니다. 그 비단이 얼마짜리인데 찢어버리다니. 화가 치밀어 소리를 지르려는 찰나 찢어진 비단 안쪽에서 시커먼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썩은 솜이었지요.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던 비단이 속에 썩은 솜을 넣어 부풀린 불량품이었던 겁니다. 이걸 그대로 팔았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손님한테 큰 욕을 먹었을 것이고 가게 신용은 바닥을 쳤겠지요. 월선이 놀라서 칠성을 보았더니 칠성은 자기 코를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냄새로 알아낸 거였지요.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칠성의 코에는 썩은 솜의 냄새가 잡혔던 겁니다. 보통 사람의 코로는 맡을 수 없는 냄새를 귀신같이 맡아낸 것이지요. 이게 어찌 멍청이의 솜씨겠습니까? 월선은 그제야 칠성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멍청한 게 아니라 단지 말을 잘 못할 뿐이고 말을 못하는 대신 다른 감각이 비상하게 발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지요. 그날부터 월선은 칠성에게 물건을 고르는 일을 맡겨보았습니다. 장터에서 비단을 떼올 때, 약초를 살 때 칠성을 데리고 갔지요. 칠성이 고른 물건은 하나같이 품질이 뛰어났습니다. 비단의 결을 손끝으로 쓸어보고 냄새를 맡고 빛에 비춰보며 좋고 나쁨을 가려냈지요. 물건 앞에 선 칠성의 눈빛은 평소의 멍한 눈과는 딴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으니 단순한 눈썰미가 아니라 타고난 재주라 해야 맞을 겁니다.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의 가게에서 산 비단은 빛깔이 곱고 질기다는 말이 장터에 돌았지요.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이 넷에게 전하니 가게의 손님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큰 돈은 아니었지만 쌀독 바닥이 보이던 형편에서 겨우 숨통이 트이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하루는 칠성을 씻겨주다가 월선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칠성의 등을 밀어주는데 매질 자국 사이에 뭔가 그려진 것이 보였지요. 처음에는 상처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일부러 새겨 넣은 문양이었지요. 희미했지만 나무심 모양 같은 것이 등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칠성이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 것을 들킨 사람처럼 등을 돌리고 고개를 숙였지요. 월선이 더 물으려 했지만 칠성의 표정이 하도 굳어서 차마 재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연이 있는 모양이라고만 생각하고 더 묻지 않았지요. 하지만 궁금증은 남았습니다. 매맞으면서도 품에서 놓지 않는 가죽 주머니, 물건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코와 손끝,
그리고 등에 새겨진 정체 모를 문신. 이것들이 도대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한편 최객주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월선의 가게에 손님이 늘어난다는 소식이 최객주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내가 최객주였지요. 더구나 자기에게 빚진 과부가 고개를 들고 일어서는 모습은 최객주의 성정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겠지요. 최객주는 부하 셋을 불러 모아 밤마다 월선의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리게 했습니다. 돌을 던지고 지나가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아전 복만에게 뇌물을 쥐어주었지요. 복만이라는 자가 최객주 못지않게 돈 앞에서 양심을 접는 아전이었거든요. 최객주의 돈을 받은 복만이 월선을 찾아와 밀린 세금이 있으니 다음 달까지 내지 못하면 가게를 비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억지였지요. 월선은 밀린 세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관아에서 그렇다고 우기면 힘없는 과부가 무슨 수로 대들겠습니까? 장사가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최객주가 앞뒤로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밤이면 칠성이 가게 앞에 묵묵히 앉아 지켰습니다. 부하들이 돌을 던지러 오면 칠성이 문 앞에 서서 길을 막았지요. 큰 덩치가 버티고 서 있으니 건달패도 선뜻 덤비지는 못했지만 관아의 압력까지는 칠성이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즈음 칠성의 행동에 변화가 하나 생겼지요. 가게 일을 마치고 해가 기울면 칠성이 슬그머니 뒷산 쪽으로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장작을 하러 가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마다 손에 풀뿌리 같은 것을 들고 있었지요. 이름 모를 풀, 거친 나무 껍질, 빛깔 고운 열매 같은 것들을 부엌 한쪽에 가지런히 널어 말렸습니다. 산길을 오르내리는 칠성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험한 바위를 평지처럼 밟고 지나갔고 풀 한 포기를 지나칠 때마다 허리를 굽혀 살폈지요. 돌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이 자기 집인 것처럼 길이 아닌 곳에서도 길을 찾아가는 솜씨였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칠성이 약초를 캘 때 품속에서 그 낡은 가죽 주머니를 열어 뭔가를 꺼내 쓰는 것을 월선이 얼핏 보았지요. 손가락만 한 작은 홈이었습니다. 보통 홈이가 아니라 날이 가늘고 끝이 뾰족하여 약초 뿌리를 상하지 않게 파내는 도구인 듯 했지요. 칠성이 그 호미를 다루는 솜씨는 장터에서 멍하니 서 있던 그 칠성이 맞나 싶을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칠성이 캐온 약초는 쓸모가 있었습니다. 장터의 약방에 내다 팔았더니 약방 주인이 눈을 크게 뜨며 질이 아주 좋으니 더 구해올 수 있느냐고 물었지요. 약초값으로 받은 돈이 제법 쏠쏠했습니다. 비단 장사에 약초 장사까지 더하니 두 사람이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쌀독 바닥이 보이던 때를 생각하면 큰 변화였습니다. 장사가 조금씩 나아지니 이웃 상인들의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비웃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험담의 톤이 미쳤다 해서 신기하다로 바뀌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작지 않은 변화 아니겠습니까? 엿장수 봉출도 하루는 월선의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칠성이 비단을 고르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손끝으로 쓸어보고 냄새를 맡고 빛에 비춰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는 그 모습을 말이지요. 봉출이 저놈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만 월선에게 직접 그 말을 하지는 않았지요. 자기가 그토록 비웃던 칠성을 대놓고 인정하기가
아직은 체면이 허락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최객주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칠성이 물건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약초를 캐는 솜씨가 남다르다는 소문이 최객주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최객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칠성을 처음 손에 넣었을 때 일이 떠올랐던 모양이지요. 칠성이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최객주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칠성이라는 사람 자체가 돈이었거든요. 최객주가 칠성을 되찾으려 안다라는 데는 단순히 머슴이 아까운 것 이상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속내가 무엇인지는 좀 더 이야기가 풀려야 드러나겠지요. 최객주는 관아의 아전 복만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은자 열량을 내걸며 밀실에서 머리를 맞대었지요. 복만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월서는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월선이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에 울렸고 된장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지요. 칠성이 마루에 걸터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에 별이 총총했지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처마 끝 풍경이 딸랑 소리를 냈고 감나무 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마당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밥상을 마주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무나물 한 접시뿐이었지만 칠성이 국을 한 숟갈 떠먹더니 고개를 들어 월선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월선의 집에 온 뒤로 칠성이 처음 짓는 제대로 된 웃음이었지요. 매맞고 욕먹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아이가 밥 한 그릇에 저토록 웃다니 가슴이 뭉클하지 않았겠습니까? 밥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마당 구석에서 울렸고 달빛이 장독대 위를 고요히 비추고 있었지요. 바람이 잦아들자 가을밤의 서늘한 기운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객주와 복만이 밀실에서 꾸미는 일이 무엇인지 월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품에 안고 다니는 가죽 주머니 속에 작은 호미 말고도 뭔가 더 들어있는 듯한데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도 밝혀지지 않았지요. 그 이야기는 다음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온돌의 온기가 방바닥에 낮게 퍼졌습니다. 호롱불이 느릿느릿 흔들리며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었지요. 먼 산 너머로 부엉이 울음소리가 한 번 들려오고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그 고요를 잔잔하게 채웠지요. 처마 끝에서 이슬방울이 또록또록 떨어지고 반달이 지붕 위를 느릿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더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니 아침 저녁으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마당 위 감나무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장독대 뚜껑 위에 하얀 서리가 소복에 앉았고 부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찬 공기 속에서 유난히 하얗게 보였지요. 새벽이면 아궁이에 불을 떼야 방바닥이 겨우 따뜻해졌고 그 온기가 발끝까지 스며드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월선의 가게는 보름 전과 확실히 달라져 있었지요.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칠성이 고른 비단은 한 번도 하자가 없었고 칠성이 캐온 약초는 약방에서 먼저 찾을 만큼 질이 좋았거든요. 비단을 사러 오는 아낙네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월선 마님 가게에서 산 물건은 믿을 수 있다고 다른 데서는 못 구하는 품질이라고 말이지요. 가게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쌀독이 바닥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하루 세 끼를 먹고도 조금씩 남는 정도가 되었지요. 월선은 그 돈으로 최객주에게 진 빚을 한 푼 두 푼 갚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빚이 줄어들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빚을 갚으러 가면 최객주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빚쟁이는 돈을 받으면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객주는 월선이 돈을 내밀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졌지요. 빚이 줄어드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빚이 없어지면 가게를 빼앗을 명분도 없어지니까요. 최객주의 속내가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셈이지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월선이 가게 문을 열고 비단을 내어 거는데 장터 어귀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다가가 보니 떠돌이 약장수가 좌판을 벌이고 있더군요. 그런데 약장수 앞에 놓인 약초를 보는 순간 월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칠성이 뒷산에서 캐오는 것과 비슷한 약초였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빛깔이 탁하고 뿌리가 부실했지요. 칠성이 캐오는 것과는 격이 달랐습니다. 월선은 그때 깨달았지요. 칠성의 약초가 왜 약방에서 비싼 값을 받는지를 말입니다. 같은 약초라도 어디서 캤느냐, 누가 캤느냐에 따라 질이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겁니다. 칠성의 손끝에는 보통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지요. 그게 대체 어디서 온 재주인지 월선의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 무렵 칠성이 산에 다녀오는 횟수가 부쩍 잦아졌지요. 하루는 월선이 칠성을 멀찍이서 따라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무잎의 색깔을 보고 흙의 냄새를 맡고 이끼가 낀 방향을 살피며 산을 읽어나가는 모습이었지요. 장터에서 멍하니 서 있던 그 칠성과는 딴 사람 같았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칠성이 걸음을 멈추고 품속에서 그 낡은 가죽 주머니를 꺼냈지요. 호미로 바위 틈에 자란 풀뿌리를 파내는데 뿌리 하나 상하지 않게 조심조심 파냈습니다. 마치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놀림이었지요. 그때 월선의 눈에 뭔가가 더 보였습니다. 칠성이 호미를 꺼낼 때 주머니 안에 납작한 것이 하나 더 들어 있었지요. 나무로 만든 패쪽 같았습니다. 손가락 2개 너비쯤 되는 작은 나무 패였는데 글씨 같은 것이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 얼른 주머니를 닫아버리는 바람에 자세히는 못 보았지요. 월선이 그게 뭐냐고 물으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에도 물었을 때 칠성이 몸을 움츠리며 굳어졌던 것이 떠올랐거든요. 억지로 캐무는 것은 월선의 성품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궁금증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에 새겨진 문신, 물건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코와 손끝, 산을 제집처럼 오르내리는 발놀림, 그리고 가죽 주머니, 속 작은 호미와 나무패.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 했지만 월선으로서는 아직 그 끝을 잡을 수 없었지요. 그때 월선의 눈에 뭔가가 더 보였지요. 칠성이 호미를 꺼낼 때 주머니 안에 납작한 것이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패쪽 같았지요. 손가락 2개 너비쯤 되는 작은 나무 패였는데 글씨 같은 것이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 얼른 주머니를 닫아버리는 바람에 자세히는 못 보았지요. 월선이 그게 뭐냐고 물으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에도 물었을 때 칠성이 몸을 움츠리며 굳어졌던 것이 떠올랐거든요. 억지로 캐무는 것은 월선의 성품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궁금증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에 새겨진 문신, 물건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코와 손끝,
산을 제 집처럼 오르내리는 발놀림, 그리고 가죽 주머니, 속 작은 호미와 나무패.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 했지만 월선으로서는 아직 그 끝을 잡을 수 없었지요. 칠성이 이번에 캐온 약초는 전과 달랐습니다. 심산유곡에서나 나는 것이었지요. 장터 약방에 가져갔더니 약방 주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느냐고 연거푸 물었지요. 값을 후하게 쳐주었습니다. 전에 받던 약초 값의 서너 배는 되었지요. 월선은 그 돈으로 밀린 빚을 또 한 차례 갚았습니다. 빚이 눈에 띄게 줄었지요. 그런데 이 소식이 장터에 퍼지면서 뜻하지 않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과부대 가게가 갑자기 잘 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멍청이 머슴이 산에서 무슨 약초를 캐오길래 저리 돈이 되느냐 하는 소리였지요. 호기심에서 시작한 수군거림이었지만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섞이면 소문이란 것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는 법이거든요. 하루는 최객주가 직접 월선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가게 앞에 떡하니 서더니 팔짱을 끼고 안을 둘러보았지요. 칠성이 비단을 정리하고 있었고 월선이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최객주는 손님이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느릿느릿 가게 안으로 들어섰지요. 칠성이를 돌려주시오. 내 밑에서 일하던 놈이니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도리 아니겠소. 월선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을 주고 정당하게 데려온 아이인데 무슨 소리냐는 뜻이었지요. 최객주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거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갔는데 그 뒷모습이 심상치 않았지요. 느긋한 걸음이었지만 어깨에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월선의 등줄기에 찬 기운이 스쳤지요. 최객주가 그냥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월선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틀 뒤 이웃 봉출이 월선에게 슬쩍 다가왔습니다. 봉출이 원래 입이 거칠고 남의 흉을 잘 보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었던 모양이지요.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최객주가 관아에 무슨 짓을 꾸미는 모양이라고 아전 봉만이랑 밤마다 만나서 수군거린다고 말이지요. 봉출이 이런 말을 해줄 정도면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었겠지요. 월선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장사가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데 최객주가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니 잠이 올 리가 없었지요.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저녁 바람이 불어 처마 끝 풍경이 딸랑거렸습니다. 장터 골목에 사람이 다 빠지고 빈 가게들 사이로 바람만 지나갔지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별이 총총했습니다. 월선이 가게 선반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저울추를 손에 들었지요. 노쇠 표면에 세월의 때가 묻어 빛이 바랬지만 손에 쥐면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덕수의 손때가 고스란히 베어있는 이 저울추가 가게에서 가장 값진 물건이었지요. 월선은 저울추를 가슴에 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간다는 것이 고맙기도 했고 최객주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는 봉출의 말이 걱정되기도 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집까지 한 모퉁이를 도는 짧은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서리가 세게 내린 탓에 길바닥이 미끄러웠지요. 낮은 담장 너머로 어느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된장 끓는 냄새가 골목을 맴돌았습니다. 발밑에서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렸지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쏟아질 듯 빽빽했습니다. 한편 최객주는 그 시각 아전복만과 밀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이었지요. 최객주가 복만에게 시킨 일은 이러했습니다. 칠성이 원래 자기 노비였는데 월선이 꿰어서 빼앗아 갔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만들라는 것이었지요.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칠성은 노비가 아니라 빚 때문에 잡혀있던 양인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객주는 복만에게 은자열량을 내걸며 위조 노비 문서를 만들게 했습니다. 관아의 아전이 만든 문서이니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와 구분이 어려웠겠지요. 복만이 먹을 갈고 붓을 들었습니다. 한지 위에 글씨가 한 줄 한 줄 채워졌지요. 칠성이라는 이름 옆에 최객주의 노비라는 글씨가 먹물로 또렷하게 적혔습니다. 관인까지 찍으니 누가 보아도 정식 문서처럼 보였지요. 최객주가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칠성을 되찾을 수 있고 월선의 가게까지 통째로 삼킬 수 있다는 계산이었겠지요. 최객주가 칠성에게 이토록 집착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머슴이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이 귀한 약초를 캐는 재주가 있다는 것을 최객주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칠성이 어떤 집안의 자손인지까지 짐작하고 있었지요. 칠성을 손에 넣으면 산삼이든 귀한 약초든 마음대로 캐내어 팔 수 있었으니 칠성 한 사람이 금광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그런 금광을 과부에게 빼앗겼으니 최객주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겠지요. 최객주의 그물이 소리 없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선과 칠성은 그 그물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월선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이 잦아들며 숯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그 온기가 방바닥을 타고 느릿느릿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잠잠해지고 풀벌레 소리만 낮게 울렸지요. 서리가 내리는 밤이라 공기가 차가웠지만 방 안은 온돌의 온기로 따뜻했습니다. 호롱불이 방 한쪽에서 조용히 흔들리며 벽에 길고 짧은 그림자를 만들었지요. 월선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에 잔잔하게 깔렸고 부엌에서는 칠성이 거적을 덮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마 밑으로 찬 이슬이 또록또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하늘에는 반달이 걸려 마당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렸지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장터 위를 덮고 있었고 바람이 차가워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장독대 위에 내려앉은 서리가 아직 녹지 않았고 감나무 가지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까악까악 울었지요. 옛말에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고 했는데 그날 월선에게 찾아온 것은 반가운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관아에서 포졸 둘이 월선의 가게로 들이닥쳤지요. 월선이 비단을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졸 뒤에 아전 복만이 서 있었지요. 복만이 느글느글한 웃음을 띠며 월선과 칠성을 관아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거였지요. 무슨 고발이냐고 월선이 물었지만 복만은 관아에 가서 알게 될 거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월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봉출이 귀띔해 주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최객주가 관아에 무슨 짓을 꾸민다던 바로 그 말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였지요. 칠성이 월선의 뒤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짙었지요. 월선이 고개를 돌려 칠성을 보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으니 당당하게 가면 된다고 나직이 말했지요. 하지만 월선의 손끝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아까지 가는 길이 멀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지요.
장터 골목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포졸에게 끌려가는 과부와 머슴의 모습이 장터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거였지요.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드니 관아 담장이 저 앞에 보였습니다. 담장 위로 삐죽 솟은 기와 지붕이 흐린 하늘 아래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관아 대문이 가까워질 즈음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빗줄기가 어깨 위로 내려앉았지요. 월선이 저고리 깃을 여미는데 칠성이 자기 몸으로 월선을 가려주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월선부터 챙기는 것이 처음 데려오던 날부터 달라지지 않았지요. 관아 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구경 나온 장터 상인들이었지요. 마당 한가운데에 최객주가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팔짱을 낀 채 느긋한 얼굴이었지요. 월선과 눈이 마주치자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이미 이겼다 싶은 얼굴이었겠지요. 이현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을의 현감 이현감은 꼼꼼하기로 이름난 관리였지요. 뇌물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최객주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 월선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심리가 시작되었지요. 최객주가 먼저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고 말솜씨가 제법이었지요. 칠성은 원래 자기 소유의 노비인데 월선이 돈으로 꿰어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칠성을 시켜 자기 소유의 산에서 약초를 몰래 캐내어 팔았으니 도둑질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위조 노비 문서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관인까지 찍힌 그 문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지요. 이현감이 문서를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지요. 그저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이현감이 월선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월선이 억울하다고 항변했지요. 칠성을 장터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돈을 치르고 정당하게 데려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최객주가 내민 문서 앞에서는 말의 힘이 약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사람의 말보다 세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월선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술렁거렸습니다. 과부가 불쌍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문서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사람도 있었지요. 최객주의 입꼬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동안 월선의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칠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요. 무언가 말하려는 듯한데 좀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칠성에게 쏠렸습니다. 멍청이 칠성이 저기서 뭘 하려는 거냐 하는 눈빛들이었지요. 칠성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지요. 사또 나으리 소인은 노비가 아니옵니다.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멍청이 칠성이 말을 하다니, 그것도 저토록 또렷하게 말을 하다니 하는 반응이었지요.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월선도 놀라서 칠성을 올려다보았지요. 칠성이 말을 한 것은 월선의 집에 온 뒤로 손에 꼽을 만큼 적었고 이토록 긴 문장을 내뱉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칠성은 멍청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왜 입을 다물고 있었느냐 하면 말을 하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그러면 최객주에게 더 위험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객주 밑에서 매맞으며 살던 시절, 입을 열면 화가 더 커진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웠던 거지요. 그래서 멍청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지요. 자기를 사람으로 대해준 월선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꼴을 눈 뜨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칠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은 양인이며 빚 때문에 최객주에게 잡혀 있었을 뿐 노비로 팔린 적은 없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저고리 옷고름을 풀고 등을 돌려 보였습니다. 매질 자국 사이로 희미한 문신이 드러났지요. 나무심 모양의 문양이었습니다. 월선이 칠성을 씻겨줄 때 보았던 바로 그 문신이었지요. 이현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문양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무슨 표식이냐고 물었습니다. 칠성이 대답했지요. 대대로 왕실의 산삼을 진상하던 10만이 가문의 표식이라고. 소인은 그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라고 말입니다. 관아 마당이 다시 한번 크게 술렁였습니다. 10만이 가문이라면 사람들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왕실의 산삼을 바치던 집안이라면 보통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칠성의 말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현감도 그 점을 짚었지요. 문신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니 다른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칠성이 품속에서 그 낡은 가죽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매맞으면서도 놓지 않던 바로 그 주머니였지요. 월선이 궁금해하면서도 끝내 물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칠성이 주머니를 열자 작은 호미 옆에 납작한 나무패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한쪽 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0만이 가문의 이름과 왕실 진상을 허가한다는 내용이었지요. 10만이 신표였습니다. 이현감이 나무패를 받아들었지요. 한참을 들여다보며 글씨체와 새김의 깊이를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관아의 서리에게 명하여 보관 중인 옛 기록을 가져오게 했지요. 기록과 나무패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더니 이현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글씨체가 일치했거든요. 나무패가 진짜라는 뜻이었지요. 최객주의 얼굴에서 여유가 스르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실룩거렸지요. 하지만 아직 위조 문서가 남아있으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현감이 최객주를 돌아보았지요. 칠성이 노비라면 그 매매 기록이 장부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객주의 장부를 가져오라고 명했지요. 포졸이 달려가 최객주의 가게에서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이현감이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겼지요. 최객주가 빌려준 돈의 기록, 이자를 받은 기록, 담보로 잡은 물건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지요. 칠성을 돈 주고 샀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빚담보로 잡아둠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노비 문서에는 최객주의 노비라 적혀 있는데 장부에는 빚담보로 잡아둔 양인이라 적혀 있으니 두 기록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이현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요. 문서에는 노비라 되어 있고 장부에는 빚담보라 되어 있으니 어느 쪽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최객주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변했지요. 장부가 잘못된 것이라고 문서가 진짜라고 우겼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현감이 이번에는 아전 복만을 불러 세웠지요. 이 노비 문서를 누가 만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복만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관인이 찍혀 있는 문서인데 관아의 기록에는 이 문서를 발급한 내역이 없었거든요. 있어야 할 기록이 없다는 것은
정식으로 만든 문서가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이현감이 다시 물었습니다. 복만에게 단도직입으로 이 문서를 내가 만들었느냐고 말이지요. 복만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객주가 복만을 노려보았지만 이현감의 눈빛 앞에서 복만이 버틸 재간이 없었지요. 무릎이 꺾이더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최객주가 시켜서 위조했다고, 은자열량을 받고 만들었다고 자백한 겁니다. 관아 마당이 크게 술렁였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최객주가 그동안 온갖 나쁜 짓을 해왔다는 것은 장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지요. 다만 증거가 없어서 권세가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현감이 장부를 다시 펼쳤지요. 장부의 한쪽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10만이 후손, 산삼 캐는 재주 있음, 쓸모 많음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최객주가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이 글씨를 보면 칠성이 10만이 가문인 줄 알면서도 불법으로 가두고 부려먹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이현감이 따졌지요. 최객주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자기가 쓴 글씨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칠성의 10만이 재주를 이용해 산삼을 캐게 하려는 속셈까지 장부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이현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지요. 최객주는 포졸에게 붙들려 관아 한쪽에 가두어졌습니다. 월선과 칠성이 관아 마당으로 나왔지요. 가랑비가 어느새 그쳐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한 줄기 비쳐 내려왔고 관아 마당의 돌바닥이 빗물에 젖어 반짝였지요. 무릉덩이에 하늘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칠성을 돌아보았지요. 칠성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것을 처음으로 꺼내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월선이 칠성의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팔을 꼭 잡아주었지요. 칠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관아 대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가 기울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장터 골목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낮은 담장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저녁밥을 짓는 모양이었지요. 국 끓는 냄새가 골목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월선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장작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불빛이 부엌 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온돌이 천천히 달아오르면서 방바닥에 온기가 퍼졌지요. 칠성이 마루에 걸터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풀벌레 소리가 마당을 채웠지요. 호롱불이 방 안에서 조용히 흔들렸고 월선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내일이면 다 끝난다고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선반 위의 저울추가 호롱불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부엌에서는 칠성의 잔잔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처마 밑으로 밤이슬이 또록또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 위를 고요히 비추는 가운데 길고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의 구름이 말끔히 걷히고 하늘이 높고 푸르렀지요. 서리가 내린 아침이라 공기가 차가웠지만 햇살이 관아 마당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으니 돌바닥이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관아 대문 앞 느티나무의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는데 그 가지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묘하게 따뜻해 보였지요. 관아 마당에는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장터를 넘어 고을 전체로 퍼진 모양이었지요. 최객주의 위조 문서가 들통났다는 소식에 그동안 최객주에게 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왔거든요. 마당 한쪽에 서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팔짱을 끼고 입술을 깨물었고 어떤 이는 목을 빼고 관아 안쪽을 살폈지요. 장터에서 떡을 팔던 안악이 옆 사람에게 나치기 말하더군요. 최객주한테 가게를 빼앗긴 지 3년인데 오늘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건어물 파는 영감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영감도 최객주에게 빚 이자를 곱절로 뜯긴 적이 있었거든요. 마당에 모인 사람마다 사연이 하나씩은 있었던 겁니다. 월선과 칠성이 관아 마당에 들어섰지요. 월선의 얼굴에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칠성이 월선의 반걸음 뒤에 서서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지요. 전날까지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칠성이 아니었습니다. 가슴팍에 낡은 가죽 주머니가 매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숨기려 하지 않았지요. 당당하게 드러낸 채 서 있었습니다. 이현감이 자리에 앉았지요. 최객주가 포졸에게 이끌려 나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달라져 있었지요. 전날의 느긋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눈밑이 시퍼렇게 내려앉았습니다. 두루마기도 구겨져 있었지요. 그래도 아직 눈빛에는 악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 뭔가 변명할 구석을 찾은 모양이었지요. 이현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지요. 어젯밤 관아의 기록을 모두 뒤져보았다고 했습니다. 칠성이 내민 신만이 신표의 글씨체와 형태가 관아에 보관된 왕실 진상허가 기록과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말이지요. 칠성이 신만이 가문의 자손이라는 것이 관아의 기록으로 증명된 겁니다. 이현감이 최객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양인인 칠성을 불법으로 잡아두고 머슴처럼 부려먹은 것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장부에 빚담보로 잡아둠이라 적어놓고 노비 문서는 따로 위조했으니 처음부터 속일 작정이었다는 거지요. 둘째로 관아의 아전을 매수하여 허위 문서를 만든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관인을 도용한 것이니 이것만으로도 큰 죄였지요. 셋째로 칠성이 신만이 가문의 자손인 줄 알면서도 그 재주를 가로채려 한 것이 장부의 메모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신만이 후손이라고 직접 적어놓고도 모른다고 발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이현감이 죄목을 하나 읽을 때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주먹을 불끈 쥐는 사람,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이 섞여 있었지요. 최객주에게 가게를 빼앗긴 떡장수 안악이 울먹거렸고 빚에 쫓겨 집을 잃었던 늙은 상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객주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이현감 앞에 엎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라고 장부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겼지요. 칠성을 잡아둔 것도 빚을 갚을 때까지 일을 시킨 것일 뿐이라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라고 변명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가며 한참을 떠들었지만 말이 길어질수록 궁색해지기만 했지요. 이현감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칠성의 빚이 얼마였느냐고 물었지요.
최객주가 은자스문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현감이 장부를 가리키며 따졌지요. 장부에는 칠성의 원래 빚이 은자성량이라 적혀 있고 이자가 불어난 내역도 적혀 있는데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은자성량에 이자를 붙여봐야 은자열량이 채 안 되는데 스문양이라 우기는 것은 이자를 부풀린 것이 아니겠느냐고 물었지요. 최객주의 입이 벌어졌다 다쳤습니다. 변명을 찾으려는 듯 했지만 자기가 직접 쓴 장부 앞에서 할 말이 없었지요. 이현감이 그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객주의 장부를 뒤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자를 부풀려 받은 기록이 수두룩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가게를 빼앗고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은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지요. 이현감이 장부에서 이름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씨네 포목점, 은자단량을 빌려주고 스문양을 받아 가게를 빼앗음. 박씨네 논, 은자 7냥을 빌려주고 30냥을 받아 논을 빼앗음. 이씨네 초가, 은자 성냥을 빌려주고 25냥을 받아 집을 빼앗음. 이름이 읽힐 때마다 마당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지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거기 서 있었으니까요.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객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더 이상 변명할 구석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아까까지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 이제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을 깔보고 위협하며 큰 소리를 치던 그 최객주가 관아 마당 한가운데서 쪼그라든 모습이었지요.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이현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객주에게 곤장 50대를 치고 불법으로 빼앗은 재산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이현감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렸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위조 문서를 만든 죄와 양인을 불법 감금한 죄를 합하여 유배에 처한다고 선언했지요. 아전 복만에게는 파직과 곤장 30대를 내렸습니다. 최객주가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쳤지요. 이현감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매달렸지요. 하지만 이현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자를 부풀려 남의 재산을 빼앗고 사람을 불법으로 가두어 짐승처럼 부려먹고 문서까지 위조한 자를 어찌 한 번만으로 봐줄 수 있겠느냐고 말이지요. 법 앞에서 눈물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 한쪽에서 곤장 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예전에 최객주가 칠성을 멍석에 말아놓고 때리던 그 소리와 닮았지요. 그때는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떡장수 안악이 옆 사람에게 나지기 말했습니다. 사필귀정이라더니 참말이라고 나쁜 짓을 하면 결국 이렇게 된다고 말이지요. 곤장이 끝나고 최객주가 끌려 나갔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려 포졸에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었지요. 장터에서 큰 소리치며 사람들을 쥐어짜던 그 최객주의 마지막 모습이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중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지요.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남에게 한 만큼 돌아온 것이니까요. 최객주가 끌려간 뒤 이현감이 월선과 칠성을 불렀습니다. 이현감의 얼굴에 처음으로 부드러운 기색이 돌았지요. 월선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사람을 구하고 모함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칠성을 지켜낸 것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최객주에게서 몰수한 재산 가운데 월선이 빼앗길 뻔했던 가게 문서를 돌려주었습니다. 월선의 손에 문서가 쥐어지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요. 남편과 함께 일군 가게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덕수가 살아있었다면 어떤 얼굴을 했겠습니까? 아마 빙그레 웃으며 잘했다고 말해주었겠지요. 칠성에게는 10만이 가문의 복권을 상부에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월선에게 빚독촉을 하며 괴롭혔던 일에 대해서도 최객주가 부풀린 이자는 무효이니 남은 빚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지요. 월선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내려간 셈이었습니다. 이현감의 말이 끝나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지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바닥을 마주치는 소리가 관아 마당을 채웠습니다. 그때 칠성이 월선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을 사람으로 대해주신 분은 마님뿐이었습니다. 칠성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지요. 장터에서 매맞던 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자기를 전 재산 털어 사준 사람이 월선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 내어주고 상처를 닦아주고 한 번도 멍청이라 부르지 않았던 사람이었지요. 칠성에게 월선은 은인 이상이었습니다. 월선이 칠성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지요. 무릎 꿇을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있었기에 가게도 지키고 오늘 이 자리에도 설 수 있었다고. 고마운 것은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더 필요 없었지요. 엿장수 봉출이 다가왔습니다.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은 얼굴이었지요. 처음에 자기가 비웃은 것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고 식충이라 했던 말을 취소한다고 말이지요. 봉출의 눈시울도 슬쩍 붉어지더군요. 월선이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봉출이 멋쩍게 웃으며 돌아서는데 어깨가 한결 가벼워 보였지요. 떡장수 안악도 다가왔습니다. 월선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마님 덕분에 우리도 가게를 돌려받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연거푸 말했습니다. 건어물 파는 영감도 고개를 숙이며 자기도 최객주한테 빼앗긴 돈을 돌려받게 되었다고 했지요. 관아 마당에서 월선을 애워싸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한마디씩 건넸지요.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법이라고 월선 마님의 마음씨가 이 모든 것을 가져온 거라고 말입니다. 월선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대단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남편이 남긴 말,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그 한마디를 따랐을 뿐이었지요. 관아를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장터 골목으로 들어서니 아까까지 흐렸던 하늘이 말끔히 개어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지요. 장터 지붕 위로 참새들이 짹짹거리며 날아다녔고 가게마다 문을 열고 손님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의 가게 앞에 이르니 가게가 그대로 있었지요. 남편과 함께 일군 이 작은 포목점이 빼앗기지 않고 자기 손에 남아있다는 것이 새삼 감사했습니다. 월선이 가게 문을 열었지요. 선반 위에 남편의 저울추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쇠의 표면이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지요. 월선은 저울추를 집어들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덕수의 손때가 베어있는 이 작은 저울추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처럼 느껴졌지요. 그 뒤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월선의 가게는 눈에 띄게 살아났지요. 칠성이 고른 물건은 한 번도 하자가 없었고 칠성이 캐온 약초는 팔도에서 알아주었습니다. 손님이 날로 늘었지요. 가게가 바빠지니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도 자연히 길어졌습니다. 아침이면 나란히 가게 문을 열었고 저녁이면 나란히 문을 닫았지요. 밥상도 마주 앉아 먹었고 장터에 물건을 떼어 오러 갈 때도 늘 함께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눈에 그 모습이 안 보였겠습니까? 엿장수 봉출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하루는 월선의 가게 앞을 지나다가 칠성이 월선에게 도롱이를 벗어 입혀주는 모습을 보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두 사람 참 잘 어울린다고 부부라 해도 믿겠다고 말이지요. 봉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떡장수 안악도 약방 주인도 장터를 오가는 사람마다 같은 말을 했지요. 과부댁이 저리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이제 혼자 살 일은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소문이 월선의 귀에 들어갔겠지요. 월선이 얼마나 쑥스러웠겠습니까?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쉰이 넘은 나이에 그런 소리를 들으니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 한쪽이 간질간질하기도 했겠지요. 칠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터에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하면 귀까지 붉어져서 고개를 돌렸지요. 말은 못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월선이 웃으면 덩달아 입꼬리가 올라갔고 월선이 기침을 하면 벌떡 일어나 물을 끓였지요. 그게 어찌 그냥 은혜를 갚는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어느 날 봉출이 월선에게 슬쩍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거친 입은 어디 가고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레 말했지요. 과부댁 혼자 사는 것도 이제 그만이지 않겠느냐고. 칠성이처럼 든든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남은 평생이 편할 거라고 말입니다. 월선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자 봉출이 알았다는 듯이 웃으며 돌아갔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이현감이 월선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칠성의 신만이 가문 복권이 상부에서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었지요. 이현감이 소식을 전한 뒤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이 되면 이 고을에 이보다 더 좋은 경사가 없겠다고 내가 중매를 서도 되겠느냐고 말이지요. 월선의 얼굴이 귀 밑까지 붉어졌습니다. 칠성도 고개를 푹 숙이고 손만 만지작거렸지요. 하지만 두 사람 다 고개를 젓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지요. 보름 뒤 월선과 칠성은 소박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큰 잔치는 아니었지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이웃상인 대여섯 명이 모여 국밥 한 그릇씩 나눠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웃음이 가득했지요. 봉출이 축하한다며 엿 한 보따리를 가져왔고 떡장수 안악이 팥시루 떡을 쪄왔습니다. 약방 주인은 몸에 좋다며 녹용 한 뿌리를 선물했지요. 월선이 남편의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리며 덕수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월선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영감, 저 다시 살림을 차립니다. 영감이 보내준 사람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선반 위에 저울추가 호롱불빛에 은은하게 빛났지요.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호롱불이 한 번 흔들렸습니다. 마치 덕수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 뒤로 월선과 칠성은 함께 상단을 키워나갔습니다. 칠성이 고른 물건은 개성을 넘어 한양까지 소문이 났고 칠성이 캐온 약초는 팔도에서 알아주었지요. 월선의 상단은 개성에서 손꼽히는 큰 상단이 되었습니다. 칠성은 품속에 숨겨 다니던 낡은 가죽 주머니를 이제는 허리춤에 당당하게 찼지요. 숨겨야 할 물건이 아니라 신만이 가문의 당당한 표식이 된 겁니다. 월선은 새 상단의 가게 정면에
남편의 저울추를 걸어두었습니다. 그 옆에는 처음 칠성이 찢어서 불량품임을 밝혀낸 그 비단 조각을 나란히 걸었지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물으면 월선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울추는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것인데 장사의 근본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비단 조각은 지금 남편과의 인연이 시작된 물건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월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가 외상을 달라 하면 여전히 거절하지 못했고 굶주린 이에게는 밥을 내주었지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월선이 마당에 앉아 쉬고 있었지요. 마당 한쪽에 심은 살구나무에 연분홍꽃이 소복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꽃이 피 한 잎 두 잎 흩날렸지요. 바람에 실려온 꽃이 피 월선의 무릎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칠성이 마루에 걸터 앉아 가죽 주머니를 손질하고 있었지요. 주머니 속 신만이 심표를 꺼내 햇볕에 비춰보았습니다. 나무패에 새겨진 글씨가 봄 햇살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월선이 칠성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장터에서 맡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말이지요. 칠성이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만 이 주머니만은 지켜야 한다는 것 하나뿐이었지요. 칠성이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나타나셔서 소인의 손을 잡아주셨다고. 그 손이 따뜻했다고 말이지요. 월선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는 마님이 아니라 당신이라 부르라고 나지게 말했지요. 칠성의 귀가 또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지요. 부엌에서 된장국 끓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소리가 낮게 울렸고 구수한 냄새가 마당 위로 퍼졌지요. 살구꽃이 피 바람에 실려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고 장독대 위에 꽃이 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봄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꽃이 피 하늘거리며 담장 너머로 날아갔지요. 된장국 냄새가 바람에 실려 골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어디선가 꾀꼬리 한 마리가 울었고 그 맑은 소리가 봄 공기 속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지요. 온돌의 온기가 방바닥에 낮게 깔려 있었고 호롱불 대신 봄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평온한 봄날이었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큰 복을 가져오는지 월선과 칠성이 보여준 셈이지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듣기 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살며시 눌러주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